자,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체질량 지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배웠던 우리 불쾌지수 나름 재밌었다, 그죠? 과제 1번은 여러분들이 계산기 계산하는 거라서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체질량 지수 오늘 배울 텐데요. 여러분들 최고의 관심사다, 그죠? 키가 크냐, 뚱뚱하냐, 그쵸? 요즘에 몸짱 시대라서, 좀, 헬스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단백질 음료수 타가지고 먹고, 그렇게 하죠. 저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은 없는데, 요즘에 좀 살이 쪄서, 저도 조금 헬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고민은 좀 하고 있습니다. 체질량 지수. 그럼 나는 내 키와 체중은 어떤 관계가 있냐, 그게 체질량 지수고요. 그 체질량 지수를 통해서 지금 나는 몸무게가 키에 비해서 작게 나가냐, 그럼 정상적이냐, 또는 좀 체중이 많이 나가냐, 위험하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만이냐, 이런 것까지 알아내는 게 체질량 지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체질량 지수는 어떤 건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 체중과 키를 알면 우리가 체질량 지수를 구할 수 있다고 했죠. 공식은 좀 이따 나옵니다. 건강 정도를 알아본다. 왜냐하면 너무 빼빼 말라도 그쵸. 안 좋고, 그 다음에 너무 뚱뚱해도 힘들다라는 거죠, 맞죠? 그래서 체질량 지수를 구하는 공식은 벨기에의 놀랍게도 천문학자이면서 수학자인 캐틀레, 이게 벨기에 발음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캐틀레라는 사람에 의해서 1870년에 만들어졌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잘 사용되고 있고요.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계산하지 않아도 인바디라는 이상한 기계가, 그쵸? 하면 근육량까지 알아내주는 기계가 있죠. 근데 옛날에 이렇게 계산을 했었다. 키를 제곱하고, 근데 키는 센티미터가 아니라 미터입니다, 미터. 미터와 킬로그램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키를 미터로 환산했을 때, 그러면 여러분들 대략 170이다, 180이다, 그러면 1.7, 1.8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놈의 제곱에다가 체중을 그놈의 제곱으로 나누면 체질량 지수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친구가 키가 170이고 체중이 70이었다면 체질량 지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1.7로 미터로 환산해서 1.7의 제곱분의 70 해서 2.89분의 70이 되고요. 계산하면 계산기로 계산해야 되겠죠, 맞죠? 24.22 정도가 나온답니다. 24.22. 그러면 여러분 책에 보시면 아래쪽에 표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18.5 미만은 사실은 저체중입니다. 저체중. 이것도 안 좋은 겁니다. 자, 정상적인 거는 18.5부터 23인데요. 이 친구는 어때요? 23보다 조금 올라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23에서 25기 때문에 위험 체중. 그 다음에 25에서 30까지는 1단계 비만, 그 다음에 2단계 비만은 30 이상일 때입니다. 근데 여기다 이제 추가해서 이제 허리 둘레를 나타내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리 쪽에 살이 더 많이 쪘냐 안 쪘냐 이 말입니다. 복부입니다, 복부. 복부 비만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허리 둘레가 이런 상황 중에서 이렇다라고 하면 동반질환, 여기서 동반질환이라는 것은 지방이 배에 많이 끼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근육보다 지방질이 많다 보면 좀 위험한 안 좋은 비만입니다. 그래서 더 고혈압, 당뇨 이런 어떤 질병들이 더 유발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 수치까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위험 체중일 때 허리 둘레가 이제 90cm 그죠? 90cm보다 만약에 작은 경우는 이제 조금 이제 위험하다라는 거고요. 이거 이제 90보다 남자의 경우입니다. 90보다 크다라는 말은 조금, 그런데 이제 1단계 비만일 때 90보다 크면 이제 높다라는 거죠. 동반 질환의 위험성이. 2단계 비만일 때는 매우 높다 이렇게 나타나죠, 그렇죠? 예, 90cm가 여러분 별거 아닙니다. 예, 생각보다 그렇게 큰 수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가 좀 볼록하게 나왔다 하면 조금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죠? 예, 여러분
하고 숨 들어 마셨을 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평소 때 딱 됐을 때입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여러분 배가 좀 나올 거예요. 예, 진짜 막 근육질에 막 착 붙어 있는 친구들 말고는 우리가 조금은 조심해서 생활해야 되겠다라는 걸 수치로 알 수가 있겠죠. 다음 이건 뭐 우리가 계산하고 이런 건 없기 때문에 한번 쭉 한번 알아보자 이 말입니다. 자, 뭐 남자 여자의 2에서 18세까지 성장 시기이기 때문에 체질량 지수를 이렇게 이용해서 뭐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네, 네, 뭐 어쨌든 그 체질량 지수가 뭐 이제 우리 여러분들 17세 정도, 17세 우리 학교 남자, 17세 남자일 경우에 쭉 올라갔을 때, 어 체질량 지수가 오른쪽에 있는 숫자죠, 그렇죠? 정상 범주에 들어 있으려면 18.5에서 23 미만이었는데 18.5에서 23 미만이었는데 23 정도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 초록색 선상에 있어야지 정상적인 그 범위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맞죠? 아까 전에 24.22였잖아요. 24.22 같은 경우는 뭐 조금 높긴 하지만 정상 범주 안에 들어 있다라고 뭐 볼 수 있겠다 이 말입니다. 근데 뭐 조금 아까 전에 위험 체중에 속해 있었죠, 그죠? 근데 이제 어른들하고 다르다라는 걸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성장기이기 때문에 성장기 때 조금 배가 볼록할 수도 있고 그런 건 괜찮은데 사실 선생님 같이 이제 20대 중후반으로 넘어가면 우리 인체는 노화가 시작되거든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한 30대 이상이 되었을 때는 이 수치가 거의 뭐 절대적인 거라 보면 되는데 성장기 때는 무조건 그 수치대로 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 하면 차이가 있다.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여기서 보시다시피 4, 5, 6세일 때는 이 정상 범위인 수치가 체질량 지수가 낮아야지 훨씬 더 정상이죠, 맞죠? 그런데 여러분 성장기인 이 11세 정도부터 18세까지는 어떻다? 생각보다 정상 범주가 위로 올라가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혹시나 좀 체질량 지수가 많이 나가더라도 성장기에 의해서 몸에서 성장을 위해 축적한 에너지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정상으로 친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냥 여러분 알고 있으면 되고 우리는 나의 체질량 지수를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계산해 보는 겁니다. 좀 통통한 친구들은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라서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 키를 그냥 집에서 간이로 재는 게 있습니다. 간이로 어떻게 재냐면 이렇게 잴 수 있습니다. 만만한 벽을 고릅니다. 만만한 벽. 여러분 집에 벽이 있겠죠? 그럼 여러분 발을 이렇게 뒤꿈치를 딱 붙인 다음에 이렇게 서면 그렇죠? 여러분 머리가 이렇게 있겠죠, 맞죠? 여러분 이 벽에 이렇게 선다 이 말입니다. 예. 섰을 때 책을 갖고 옵니다. 책을 이렇게 반반하게 눕히면 안 되고 이렇게 세워서 이 벽에 직각이 되게끔 여러분 머리와 직각이 되게끔 딱 만나게 하면 이 부분이 여러분 정확한 키입니다. 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어떻게 하면 된다? 줄자로 재면 되겠죠. 줄자로 재면 여러분 키가 나올 겁니다. 키. 몸무게는 코로나라서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집에 체중계가 있는 친구들은 체중계로 재면 되겠죠, 그렇죠? 아니면 여러분 기억 속에 작년에 혹시 우리 학교에서 그 체격 검사했을 때 그 몸무게로 일단 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키와 몸무게로 아까 전에 했죠. 키는 미터로 환산하고 몸무게는 킬로그램으로 해서 키의 제곱분의 몸무게 하면 체질량 지수가 나온다 했죠, 맞죠? 그 체질량 지수 나온 거를 이 그래프를 보고 여러분 연령 17세 또는 18세 해가지고 올라가서 여기 있는 체질량 지수를 보고 찍으라 이 말입니다. 예. 그랬을 때 이 노란색 선 아래쪽과 이 검은색 선 위쪽, 이 초록색 선들이 있는 이 부분에 여러분들 체질량 지수가 찍어지면 정상 체중. 혹시 노란색으로 가면 조금 과체중, 빨간색으로 가면 비만이니까 조심. 검은색 미치면 니 좀 먹어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거 한번 계산해 보는 게 여러분 숙제고요. 처음 여기 사실 여러분들 여기서 말고 알라딘에서 아마 봤을 겁니다. 지니가 나옵니다. 지니. 예, 램프에서 나오는 파란색 그 아저씨가
윌 스미스 아시셨죠, 맞죠? 예, 진이었습니다. 램프의 진이. 근데 우리가 진이 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진이 계수. 저도 이 경제학적인 용어라서 경제학적인 용어라서 저도 뭐 잘은 모릅니다. 근데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니 계수. 자, 이탈리아 사학자 이름입니다. 지니.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국민의 소득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분배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방법을 이 지니 계수로 제시를 했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지니 계수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인구 누적 비율에 따른 소득의 누적 비율이 다음 표와 같을 때 인구의 60%가 전체 소득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인구 누적 비율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누적 비율이기 때문에 개개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맞죠? 그래서 0에서 20% 사이에 5%가 있고, 그럼 20에서 40 사이에 5가 증가했으니까 여기 5%가 있단 말이고, 요 사이에 10%가 들어있단 말이고, 요 사이에 증가 비율을 보니까 30%가 들어있고, 요 사이에 50%가 들어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인구의 60% 안쪽에 전체 소득의 20%밖에 없다. 그러면 나머지 소득의 80%가 남은 인구 40%들이 그 소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그리는지를 보니까 가로축의 인구 누적 비율을 이렇게 가로축의 인구 누적 비율을 쓰고 세로축의 소득액 누적 비율을 쓰고 그다음에 각각에 대한 거를 점점점 찍어보는 겁니다. 그렇죠? 21대 5, 41대 10, 61대 20, 81대 예를 들어서 50, 100일 대 100, 그쵸? 그랬을 때 쫙 매끄럽게 연결하면 이 빨간 선이 된다 이 말이에요. 빨간 선. 그랬을 때 45도 각도로 대각선을 쫙 그려보면 이 소득 분배 균등선인데요. 이 색칠된 부분 있죠? 색칠된 부분. 그쵸? 색칠된 부분의 넓이, 그 다음에 이 1번, 2번, 이게 절반. 100, 100이니까 전체 넓이의 절반이겠죠, 맞죠? 그 1 더하기 2의 넓이분의 이 부분의 넓이가 뭐가 된다? 지니 계수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지니 계수. 됐나요? 예. 그러면 뭐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부분이 곡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우리가 수치는 기록하기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으로 연결해서 삼각형이나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도 아마 무관할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해보자. 모든 국민의 소득이 똑같다. 소득이 만약에 똑같다라고 하면 모든 곳에 균등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20, 누적이니까 20, 40, 60, 80, 100이 될 겁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 실제로 그려보면 소득 분배 균등선하고 미안해요. 이게 이 그래프가 똑같이 될 겁니다. 이렇게 대각선으로 1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1 더하기 2의 넓이와 1 더하기 2의 넓이는 절반인데 1의 넓이가 0이 될 거예요. 0. 실제로 여러분 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진위 계수가 0이 될 겁니다. 진위 계수가 0이. 같은 방법으로 이제 모든 사람이 소득을 갖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0, 0, 0, 0 하다가 100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소득 분배 곡선과 실제 이렇게 구해보면 1에 가까워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에 가까워진다. 그래서 소득이 균등하게 분배되면 분배될수록 진위 계수는 0에 가까워지고 모든 사람의 한 사람이 모든 소득을 갖는다. 즉 잘 사는 사람만 잘 산다는 거죠. 그런 경우 진위 계수는 1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0에 가까우면 소득 격차가 적고 1에 가까울수록 소득 격차가 크다. 즉 빈익빈 부익부가 나타난다라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회학자들이 얘기하기로 진위 계수가 0.4를 넘으면 소득 분배가 매우 불균등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불균등하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0.1일 때 그림, 0.3일 때 그림, 0.5일 때, 0.7일 때 그림입니다. 요 정도가 그래도
열심히 일한 사람이 또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요. 어느 정도 균등한 상황인데 0.4를 넘어서면 즉 0.5, 0.7 이럴 때는 가진 자는 더 많이 갖고 없는 사람들은 또 많이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회적 계층차가 많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소득의 불균등, 소득의 균등. 사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적인 능력 차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100% 균등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100% 균등이 된다는 건 사실은 공산주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회주의라고 볼 수 있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북한에도 어때요?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못 살잖아요. 사랑의 불시착 보셨죠, 그쵸?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못 살아요. 백두산 같은 그 영화에서도 그 이병헌이 자기 딸 찾아서 간 장면 보면 억수로 판자촌처럼 사람들 피난민처럼 살고 있는 모습도 있잖아요, 그쵸? 예. 그런 모습을 보면 못 사는 사람들은 뭐 북한에서도 못 살더라고요, 그렇죠? 예, 사회주의라고 무조건 또 다 균등하게 사는 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장에 있는 우리 열린교실 한번 볼게요. 열린교실 4번 과제입니다, 과제. 과제입니다. 예. 자, 5번에 보면 농사를 짓지 않는 2인 가구에 대한 진위계수를 연도순으로 표현했대요.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농사를 짓지 않는 진위계수가 연도순위로 어떻게 되고 있습니다. 진위계수가 점점 더 작아지죠, 맞죠? 그러면 무슨 상황이겠다? 진위계수가 작아지네. 진위계수가 작아진단 말은 소득이 균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겠죠, 맞죠? 경향을 보면 소득이 불균등해졌다가 다시 점점 균등해지고 있다라는 말이겠죠. 특히 2014년과 2015년을 보면 상당히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죠, 그렇죠? 많이 균등해지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자, 이건 세계 여러 나라의 진위 계수를 나타내고 있답니다. 근데 어떤 특징이 있다? 어떤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는 여기 있는데요. 북한의 자료가 없고요. 우리나라 초록색이에요, 초록색. 0.3에서 0.35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건 좀 의외인데, 에티오피아 아니면 소말리아 옆에, 에티오피아인 것 같은데? 네. 그 다음에, 여기, 북유럽. 그 다음에 여기가, 잠깐만요, 몽골, 우크라이나인가? 예. 흑해 부근이니까. 예. 그 다음에 일본. 그런 나라들이, 캐나다, 뭐, 요런 나라들이죠. 그쵸? 좀 소득이 잘 분배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로 경향이 어떤 나라들이 소득이 좀 잘 분배되고 있고, 어떤 나라들이 이 극심하게 빨간색들 있죠? 좀 불균등한지 한번 여러분들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개인적인 생각을. 5번은 뭐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 더 할 건데요. 물가지수. 물가지수도 한번 봅시다. 여러분 흔히 다 알고 있는 거죠. 물가가 올랐다, 물가가 내렸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렇죠? 물건의 가격입니다. 물건의 가격. 예. 그래서 물건의 가격들이 올랐느냐, 낮아졌느냐, 그걸 나타내는 수치인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 상품들의 가격을 한데 묶어 이들의 종합적인 움직임을 알 수 있도록 한 것인데, 평균적인 가격 수준을 한번 나타낸다 이 말입니다. 이는 가계 소비 생활이나 기업의 생활 활동을 물론 국민 경제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반영한 것으로 경제의 균형 있는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물가의 안정이 중요하다. 물가가 갑자기 확 오르거나 물가가 팍 내리면 좋을 것 같죠. 근데 이게 상대적인 겁니다. 물가가 내리면 소비자는 어떻겠어요? 좋아요. 생산자는 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의령에도 양파 농사가 너무 잘 되면 양파 하나의 단가가 너무 떨어지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떻게 하는 거 본 적 있어요? 갈아엎어요. 왜냐하면 시장에 양파가 너무 많이 나와도 제값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양파를 다 파는 거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양파를 3분의 1을 파는 거나 내한테 들어오는 돈이 똑같다면 여러분이 굳이 다 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건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그래서 양파를 갈아엎는 거죠.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사실 이 수치와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통계청에서 매월 작성하는 물가지수의 종류가 있는데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있고 생산자 물가지수, 수출입 물가지수, 농가 판매 구입 가격지수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뭐 도시에 사는 소비자들이 사는 느낌이겠죠, 그렇죠? 그랬을 때 뭐 사과가 하나에 500원이었는데 1000원이 됐다. 그러면 느끼는 거죠. 아, 사과 많이 못 사겠네. 예. 생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매한테 파는데 내가 너무 풍년이 돼도 안 되고요. 적정 수준이 되면 적정한 값을 받을 수 있는데 흉년이 되면 거꾸로 하나당 가격이 확 오르겠죠, 맞죠? 예. 그 다음에 풍년이 되면 하나당 가격이 확 내려갑니다. 예. 그래서 그런 판매 기준이고 이거는 수출 가격 기준이 되겠죠. 자,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농가에서 파는 농산물의 판매 가격과 농가가 사들이는 상품 및 서비스 구입의 가격 수준. 예. 그래서 농가 판매 및 구입 가격 지수 이런 것도 있다는데 이건 뭐 저희가 상당히 생소하네요. 그죠? 어쨌든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뭐 이거는 약간 사회적인 것이고 수학적인 게 아니라서요. 물가 상승률이라는 걸 구해볼 거다 이 말입니다. 물가 상승률. 예. 그러면 물가가 그때마다 있었을 건데 내가 비교하고자 하는 그 시점의 물가에다가 지금 현재 또는 뭐 내가 그 기준을 잡고 싶은 시점이겠죠, 맞죠? 뭐 A라는 시점과 B라는 시점이 있다면 B라는 시점의 물가 상승률을 알고 싶으면 A가 비교 시점이 되겠죠. 그 비교 시점에다가 기준 시점을 빼고 그때 기준 시점을 나눈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하면 물가 상승률을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전의 수치가 더 물가 지수가 컸다면 물가 상승률이 커지겠네요. 희한하게, 그죠? 예. 비교했을 때. 예. 그 다음에 또 그 기준 시점의 물가 지수 자체가 분모이기 때문에 이 수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물가 상승률이 좀 낮아지겠죠, 맞죠? 예,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식에 의해서 계산해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2014-15년 물가 상승률인데 우리는 뭐 딴 거 해보죠. 여러분 14년 여러분들이 해보고요. 여기 다 해야 되네. 그럼 하나만 제가 해볼게요. 11년에서 12년으로 물가가 어떻게 상승했는지 한번 알아보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기준이 되고요. 이게 비교 시점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위에 있는 공식에 의하면 어떻게 되겠다? 106.28분의 104.00 빼기 106.28 이래 되겠죠, 맞죠? 예. 그러면 계산하면 106. 곱하기 100이 있죠. 곱하기 100 분의 마이너스 2.28이 되네요. 곱하기 100. 그쵸? 그래서 아마 계산기 두드려 보면 어쨌든 마이너스 값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얼마가 나오겠죠, 맞죠?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는 말은 물가가 내렸다는 말이겠네요. 그죠? 거꾸로 해야 되겠네요. 자, 여기가 기준이고요. 여기가 비교 시점입니다. 비교 시점. 그러니까 내가 비교하고 싶은 시점이다 이 말입니다. 기준 시점은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지금 현재 비교하고자 하는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약간 비교 시점, 기준 시점 좀 말이 이상하다 그죠? 그래서 거꾸로 해야 되겠네요. 거꾸로. 예. 이 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이 식이 잘못됐고요. 자, 2011년에서 2012년으로 할 때, 요 놈이 기준 시점이 되고, 요 놈이 내가 비교하고 싶은 시점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식을 반대로 해야 됩니다. 반대로. 자, 2011년과 2012년을 비교했더니 2011년에 104.00이고 2012년에 106.28이니까 예. 내가 11년에 대비해서 2012년의 물가는 어떻게 상승을 했냐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공식에 의하면
물가 상승률은 기준이 되는 요거분에, 자, 지금 현재 내가 비교하고 싶은 시점, 비교 시점 물가지수에다가 기준을 빼고 곱하기 100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면 2011년 기준으로 잡았을 때 현재 2012년은 물가가 어떻게 되느냐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계산해 보면 104분의 2.28 곱하기 100이 되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이게 얼마가 되냐 하면 228이니까요. 그렇죠? 사실 한 2.2 정도 되겠네요. 맞죠? 2.2 정도 될 겁니다. 2.1뭐가 될 건데, 대략 2.2 정도 될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은 2.2%, 조금 올랐죠. 맞죠? 조금 올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잡아서 현재를 비교하고 싶은 거다 이 말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물가 지수를 구할 수가 있고요. 자, 이거 전체적으로 한번 여러분 연습을 해보시고요. 계산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아니면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통계청에서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서비스, 뭐 이런 게 있는데요. 그죠? 아이고, 참 복잡하다. 그죠? 예. 이거 한번 여러분 쭉 한번 읽어보셔야 될 겁니다. 5년마다 교체를 하고요. 쌀 휘발유, 우리가 생활에 밀접한 품목과 그 다음에 약간 여가에 이용하는 물품이 새로 추가가 됐다. 그러니까 약간 꼭 필요한 것과 꼭 필요하지 않지만 새롭게 사람들이 많이 소비하기 시작한 거, 이런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물가지수를 구하는 과정을 봤더니 개별 도시 품목지수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전 도시에 대한 품목지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를 계산을 한답니다. 이제 가중치까지 해가지고 도시별로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이고, 네, 맨큐의 경제학 이 선생님도 대학교 다닐 때 봤던 책이네요. 그래서 약간 사실은 이 물가지수라는 게 단순하진 않다라는 겁니다. 조금 복잡한 방법이 있다라는 거고요. 자, 10kg 한 상자 사과 품목지수가 98이었다. 다음 물음에 답해보자. 뭐 이런 게 있습니다. 한 상자 가격이 2만원이었다면 지난달은 평균 가격이 얼마인지 구해보자.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106이었다고 할 때 오른쪽 신문기사 제목을 참고하여서 지난달 사과의 품목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가 차이나는 이유를 써보자. 아유, 상당히 복잡하다. 그죠? 예. 자, 품목지수가 여기 위에 보면 이제 쌀에 관련된 게 있는데요. 그쵸? 기준 시점에 55,500원, 이번 달 66,600원이니까 이번 달 거에다가 기준 시점을 나눠서 곱하기 100을 하면 품목 지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품목 지수 98이니까 여기가 98이 될 것이고 곱하기 100은 퍼센테이지니까 그대로 쓰면 될 것이고, 한 상자 가격이 기준이 2만원. 그럼 기준이 2만원, 분모에 2만원을 쓰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지난달 사과 가격을 X라고 한다면 2만분의 X 곱하기 100은 98 하면 지난달 사과 가격이 나오겠죠. 맞죠? 예. 그래서 요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요거를 우리가 구해볼 수 있을 겁니다. 요 물가지수 구하는 이 과정에서 품목지수를 어떻게 구했는지, 그쵸? 그런 걸 참고해서 요걸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되게 다양한 지수들을 배웠다. 그죠? 예. 우리가 체질량 지수, 진위 계수, 그다음에 물가지수 이렇게 배웠습니다. 물가지수까지 조금 다양하고 생소한 거라서 좀 어려운 게 있는데요. 한번 좀 잘 모르는 거는 여러분 질문 올려주시고요. 같이 조금씩 더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